안녕하세요. 지휘의 반편지 지휘입니다. 며칠째 매서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집안에 오래 있다 보면 우리는 행동보다는 생각에 잠기는 경우가 그런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사색을 할 수 있는 겨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내면의 성장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지우의 반편지에서 함께 읽어볼 책은 철학하라입니다. 이 책은 저자 황광우가 집필을 했고요. 저자 황광우는 지금까지 나를 키워준 건 파라리 고전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19의 어느 깊은 겨울밤, 나는 동이 트도록 도스토옙스키의 미친 영혼들에 붙들려 있었다. 제와벌을 지나 악령을 거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탐독하던 그때처럼 행복했던 시절도 없었던 것 같다라고 회상합니다. 이렇게 늘 고전을 가까이 하면서 성장했던 저자는 사유하라, 늘 철학하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던 괴짜 철학자 칸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동서양 인문 고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학하라 이 한 권의 책이 동서양의 고전들에 대한 좋은 안내자가 되어주기를 나는 희망한다. 물론 한 권의 책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삶을 향한 호기심이다. 모든 의미 있는 삶은 힘든 삶이다. 늘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어렵고도 힘든 길이었다. 지금도 우리가 가야 할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은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다. 이 힘든 길을 가는 모든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고전은 좋은 반려가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서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우의 반편지에서는요. 철학하라, 그 중에 동양편, 나를 찾다, 내 속의 나, 자아편을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우물에 빠진 아이를 보면 왜 구하고 싶을까? 맹자만큼 좌절을 겪은 사람도 없다. 그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사상을 설파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맹자는 말한다. 흐르는 물이란 구덩이를 채우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 물이 흐른다. 앞에 구덩이가 있다. 물이 구덩이를 채운다. 구덩이에 물이 가득 찼을 때 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무엇을 행하고 이루는 데는 단계가 있다. 본래 이 말은 군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학문, 예절, 덕행을 차근차근 쌓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역경과 시련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다. 이겨내고 벗어나려는 최고의 안간힘은 자신을 채워나가는 것이다. 역경은 어떻게 긍정이 되는가?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별별 수를 내보거나 도망가 봐도 일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겪어야 할 것을 겪어야 일은 해결된다. 물이 구덩이를 채우지 않으면 가지 않듯이 그 단계가 되어야 벗어날 수 있다. 맹자는 어려움을 긍정한다. 어려움은 또한 새로움의 시작이다. 어려움을 이겨낸 자만이 새로운 단계, 새로운 세상에 진입할 수 있다. 맹자는 또한 말한다. 지금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순임금은 밭 가운데서 등용되었고 부열은 성벽 쌓는 일을 하다 등용되었으며 교력은 생선과 소금 파는 일을 하다가 등용되었고 관중은 감옥에서 등용되었으며 손수고는 바닷가에서 등용되었고 백리에는 시장 바닥에서 등용되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큰일을 맡기는 명을 내리려면 반드시 먼저 그들의 심지를 괴롭히고 그들의 근육을 수고롭게 하고 그들의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들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게 해서 그들이 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과는 어긋나게 만드는데 그것은 마음을 움직이고 자신의 성질을 참아서 그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이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농사꾼이었던 수는 중국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성을 쌓던 건설 노동자였던 부열은 은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만일 그들이 어려움에 마주쳤을 때 포기하거나 회피했다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맹자는 다시 이야기한다. 사람은 항상 잘못을 저지른 후에야 능히 고칠 수 있는 법이니 마음이 괴롭고 계획이 어긋난 뒤에야 분발하고 표정으로 나타내고 소리를 낸 뒤에라야 깨닫게 된다. 그렇다. 어려움과 실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려움과 실수가 아무것도 아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맹자의 삶과 사상이 그 방법을 이야기한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용기이다. 세상을 바꾸는 의지, 용기. 우리는 모든 자신의 현실이 가장 암울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고통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백골턴 시절에는 배부르기를 바라고 독재의 시대에는 민주를 바란다. 맹자는 항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던 시대에 살았다. 현실이 각박할수록 용기가 필요하다. 백성들은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있다.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부족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먹여 살리기에 부족하고 풍년에도 내내 고생하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신하로서 자기 임금을 시해하는 자가 있고 자식으로서 자기 아비를 시해하는 자가 있다. 앞에서는 허리를 굽신거리고 뒤에서는 칼을 꽂는 그런 거짓과 기만의 시대, 힘이 있는 자의 말과 행동이 곧 법이요 진리였던 약육강식의 시대가 전국시대다. 그런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보통 사람들은 구조의 무릎을 꿇고 만다. 아니면 더러운 곳에 발을 디디지 않겠다며 침을 퇴하고 뱉고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든다. 그것도 아니면 적극적으로 현실에 동참해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부조리한 현실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을 맹자는 경멸한다. 현실을 외면하고 운둔하는 것 또한 맹자에게는 일종의 회피이자 사회에 대한 수능이었으리라. 그러나 개인은 미약하다. 엄혹한 현실에서 사회를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맹자는 위험을 감수한다. 우리는 그것을 용기라고 부른다. 하지만 맹자의 용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용기와 다르다. 세상을 바꾸려는 맹자의 용기는 그가 선택한 길이었다. 신념이었다. 맹자의 기상은 제자 공손추와의 대화에서 잘 드러난다. 공손추가 용기에 대해 묻자 맹자가 대답한다. 네가 용기를 좋아하느냐? 내가 이전 스승인 공자에게 들으니 스스로 반성해서 옳지 못하면 비록 비루한 옷을 입은 천인에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지만 스스로 반성하여 내가 옳다면 아무리 천만인일지라도 나는 가서 그들과 대적하겠다고 하셨다. 맹자의 용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는 것이었다. 상대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당당한 것이다. 내가 당당하다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당당하지 못하면 어린아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없다. 결국 용기는 당당함에서 오는 것이다. 공손추는 다시 맹자에게 묻는다. 감히 여쭈어 봅니다.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잘하십니까?
나는 남의 말을 잘 이해한다. 그리고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여기서 맹자의 그 유명한 호연지기가 등장한다. 호연지기란 하늘의 도와 정의에 뿌리한 공명정대한 기운을 말한다. 호연지기를 기르면 거칠 것이 없어서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게 된다. 이 기운 역시 밖에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키워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길러질 때 사람은 당당해진다. 당당하게, 당당하게. 맹자는 개성이 아주 독특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기상이 굳세어 왕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라도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 가난한 생활이었고 고난에 찬 삶이었지만 결코 드높은 기상을 잃지 않았다. 또한 학식도 높았고 언변도 상당히 뛰어났다. 그래서 맹자와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치고 맹자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맹자는 실제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갔다. 어디서나 비굴하게 부귀와 지위를 구걸하지 않았다. 어떤 무력이나 혹독한 시련에도 능히 견뎌내며 자신의 뜻을 펼쳤다. 그래서 맹자는 왕 앞에서도 당당했고 떳떳할 수 있었다. 맹자, 양의 왕장구 상에서 맹자는 양의 왕에게 이렇게 묻는다. 몽둥이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다릅니까? 왕은 다르지 않다고 대답한다. 맹자는 다시 묻는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정치를 잘못하여 죽이는 것이 다릅니까? 왕은 다르지 않다고 대답한다. 맹자는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백성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맹자는 다시 왕을 꼬집는다. 왕의 부엌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국간에는 살찐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굶고 있었다. 백성의 고통은 백성이 만든 것이 아니다. 정치를 하는 위정자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모순이다. 그런데도 왕과 신하는 현명한 군주와 신하로 칭송을 받고 싶어 한다. 허영과 위선이다. 맹자는 제나라 선왕과의 문답에서 이를 극명히 드러낸다. 왕의 신하 중에 자기 아내와 자식을 그의 벗에게 부탁하고 초나라로 가서 머물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돌아와 본즉 자기의 아내와 자식이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나요? 절교하지요. 사사가 그 부하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나요? 파면시키지요. 사방의 국경안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나요? 왕은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다른 말을 했다. 허영과 위선을 들추고 잘못을 꾸짖으며 맹자는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했다. 그것이 또한 맹자의 일생이었다. 기원전 221년 진나라가 통일을 이루기까지 전국시대는 200년간 계속되었다. 그리고 2300여 년이 지난 지금 전국시대만큼은 아니어도 현실은 고되다. 굶어 죽지 않아도 사회의 부조리한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오늘의 삶은 척박하고 사람들은 칼날 위에 선 것처럼 위태롭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잊고 있는 듯하다. 현실을 원망하면서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눈치를 보며 순응하는 편이 쉽다. 맹자가 아큐에게 정신이 아닌 현실. 호연지기를 이야기하며 맹자는 신물망, 물조장이라는 말을 한다. 밭에 씨앗을 뿌린 농부는 싹이 빨리 자라기를 바랐다. 싹이 빨리 자라지 않자 마음이 급해진 농부는 싹을 뽑아 올렸다. 단단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싹은 농부의 손길 때문에 죽고 말았다.
단단한 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김을 매고 거름을 주어야 하지만 무리한 도움은 싹을 죽이고 만다. 도움을 주려 하지만 무리하게 자라도록 하면 결국 싹을 해치게 된다. 그런 이치를 맹자는 신물망 물조장, 즉 마음은 있지 않지만 억지로 기르려 해서는 안 된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는 우리의 교육과도 맞닿아있다.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우리는 무리하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 그러나 무리한 도움은 결국 싹을 말라 죽게 하고 만다. 맹자의 호연지기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억지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바른 마음을 가질 때 저절로 길러지는 것이다. 마음은 기르지 않으면 비뚤어진다. 루신 소설 아규정전에서 주인공 아큐는 가난하고 못생기고 힘이 없는 인물이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당한다. 원통한 현실을 살아가는 아큐가 살아남는 방법은 정신승리법이다. 내가 당해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겼다고 믿으면 현실과 상관없이 기분이 좋아진다. 왜냐하면 현실과 상관없이 내 상상 속에서 나는 이겼으니까. 우리는 소설 속의 아큐처럼 나만 아니면 돼. 누군가 해주겠지. 원래 세상이 이런 거야. 하고 원통함을 사겨낸다.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자신을 빚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조를 볼 줄 알아야 한다. 너와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그때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당위가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분노를 품고 있지만 어디에 터뜨려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른다. 맹자는 구조적 모순, 부조리, 위선과 허영의 핵심을 정확히 찌른다. 우리가 용기를 갖지 않으면 답답한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맹자처럼 될 순 없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좀 더 당당해질 수는 있다. 조금 더 당당한 우리가 많아질 때 현실은 조금씩 바뀌어 갈 것이다. 자신의 정신 속에서만 이기는 아큐가 아니라 현실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물고기를 버리고 곰발바닥을 취하리라.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런 선택은 작은 것이기도 하고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커다란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선택의 기준이다. 경제학자는 이를 기회비용이라는 말로 치환할지도 모른다. 두 곳의 음식점을 선택해야 한다. 한 곳은 맛은 특별하지 않지만 양이 많다. 다른 한 곳은 양은 적지만 맛있다. 사람에 따라 선택의 기준도 달라진다. 그런데 만약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선택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택할까? 맹자는 무엇을 택했을까? 그 시작은 물고기와 곰 발바닥이다. 물고기는 내가 바라는 바다. 곰 발바닥도 내가 바라는 바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면 물고기를 버리고 곰 발바닥을 취하리라. 사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바요. 의 또한 내가 바라는 바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함께 얻을 수 없기에 사는 것을 버리고 의를 취하리라. 사는 것보다 더 깊이 바라는 바가 있기에 구차히 삶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죽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바이지만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기에 환난을 피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사람이 바라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다면 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쓰지 않으랴. 또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다면 환난을 피하기 위해 무엇인들 하지 않으랴. 그렇지만 그 방법을 따르면 살 수 있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음이 있고
그 방법을 따르면 환난을 피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하지 않음이 있다. 사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을 수 있다. 한 그릇의 밥과 한 그릇의 물을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는다. 그러나 혀를 차고 꾸짖으면서 주면 길 가는 사람도 받지 않고 발로 차서 주면 거린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 맹자도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에 맹자는 삶 대신 의를 택한다. 죽는 건 역시 마찬가지다.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기에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김이다. 스스로가 존귀하기에 맹자는 스스로의 가치를 버리려 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가치를 버리면 삶은 치욕이요, 죽음은 절실한 선택이다. 우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그렇다면 용기는 맹자만의 것일까? 위대한 사람들만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일까? 맹자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맹자의 가장 큰 믿음은 너와 내가 모두 할 수 있는 데 있다. 존귀한 것은 맹자만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존귀하다. 너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선함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이론적 바탕이 바로 맹자의 성선설이다. 성선설은 말 그대로 인간의 본성은 원래 착하다라는 것이다. 사실 공자는 인간의 본성 같은 추상적인 주제는 별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맹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주장을 펼친다. 그것도 원래 본성은 착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다. 이 주장은 맹자보다 조금 후대의 사람인 순자의 성악설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당시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맹자와는 다른 몇 가지의 주장이 존재했다. 원래 인간의 본성에 착한 요소도 없고 악한 요소도 없다는 주장. 인간의 본성은 착해질 수 있는 요소와 악해질 수 있는 요소가 같이 들어있다는 주장. 인간의 본성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 즉, 날 때부터 본성이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착하다고 이야기한다. 인성의 선함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으니 선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아래로 흘러가지 않는 물이 없다. 맹자에 의하면 사람의 본성은 착한 것이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는 증거로 우물에 빠진 아이를 예로 든다. 이제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힐끗 보기만 해도 모두들 겁을 내고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은 그 어린아이의 부모와 친교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과 벗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 아이가 지르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맹자에 따르면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모습을 본 순간 누구든 순수한 마음이 생긴다. 그것을 맹자는 불인 인지심, 즉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불렀다.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아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또 이외에도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다. 측은해하는 마음은 인애의 실마리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의 실마리이며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실마리이고 옳고 그름을 가르는 마음은 지혜의 실마리이다. 사람이 네 가지 실마리를 지니고 있는 것은 그들이 팔다리를 가진 것과 같다. 아마 학창시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국민윤리 시간에 맹자의 사단 칠정론이라고 해서 배웠을 것이다. 그런데 맹자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이처럼 착해질 수 있는 본바탕을 지녔는데 왜 실제로는 모두 착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 맹자는 다음에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우산의 나무는 아름다웠다. 그런데 우산은 큰 나라의 교회에 있는 관계로 도끼로 그 나무들을 찍어냈으니 아름다워질 수 있겠는가. 밤낮으로 자라나고 비와 이슬의 윤택함을 받아 싹이 돋는 일이 없지는 않았지만 소와 양을 끌어다가 그것이 자라는 족족 먹이곤 했다. 그래서 저렇게 밋밋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 밋밋함을 보고는 거기에는 제목이 있어 본 일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어찌 산의 본성이겠는가. 사람 안에 들어있는 본성인들 어찌 인의를 따르는 마음이 없겠는가. 본래의 마음을 베어버리는 일은 또한 도끼로 나무를 다루는 것과 같으므로 매일매일 찍어내는데 아름다워질 수가 있겠는가. 결국 현재처럼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악해진 것은 도끼로 산에 나무를 찍어버리듯 스스로의 본성을 도끼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아 원래의 인간 본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다시 착해질 수 있다. 맹자의 성선설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결국 맹자의 기상은 본래 선한 것을 잘 기른 결과다. 잘 기르기 위해서 맹자는 하늘의 도와 의로움에 뜻을 두었다. 맹자는 그런 의로움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또한 모두가 그런 선함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믿음에 기인한다.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맹자는 세상과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또한 믿었던 것이다. 맹자는 또한 이야기한다.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과 나는 다르지 않다. 우리는 다르지 않다. 우리는 성인과도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에 따라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맹자 함께 읽으면서 오늘 지휘의 반편지 함께 했습니다. 맹자는 우리 스스로를 믿었고 당당했고 또 변화를 믿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내면의 선한 기운을 믿고 나 스스로를 믿으며 당당해질 수 있을 때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역사도 모두가 행복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 나에게서 당당할 수 있는 일,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나 자신부터입니다. 긴 겨울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인문고전 가까이 두시면서 한 번쯤 자신을 뒤돌아보는 또 앞에 나아갈 나를 상상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 되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